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 안보의식이라든지 전쟁 수행 능력이라든지 모사드의 정보력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 사실 그 한반도의 그 동북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동남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뭐 이런 중동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들이 다 한반도 주변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렇게 소위 강대국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것이 한반도고 동북아입니다. 동남아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영향력이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강대국이 경쟁하는 첨예하게 경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강대국의 어떤 경쟁이 바로 이 지역에 투영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살아남는 그러한 것이 뭐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험한 길을 가야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그 전략적 자율성,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보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는 이제 북한이 참전하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면은 한반도의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이번 대선에 우파 후보나 좌파 후보가 내선 외교 정책을 보면은 뭐 과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분단 국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점이 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역의 아니면은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무역이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더 가중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그래도 제조업입니다. 물론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런 분야에서 지금 중국의 추격을 받아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나 조선 그리고 방위산업 이런 것은 아직도 경쟁력 자동차 반도체까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야 된다. 살리는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안보 인사를 보면은 참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또 갈등도 예상이 되는 것이고 좌파 정권에서 외교를 한 것을 보면은 노무현 스타일이 있고 문재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경우에는 이제 균형 외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 않는 균형 외교를 내세우면서 이제 친중 노선을 걸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것은 전략적 모성입니다. strategic ambiguity.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는 전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당시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다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문재인 정부가 올인함으로써 사실 이 글로벌 외교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재명 외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사안별로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그러니까 노무현처럼 한미 FTA를 해야 되면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안보를 위해서는 이라크에 파병을 할 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파병을 하는 이러한 이제 유연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뭐 지난 한 달 채 안 된 기간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보면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트럼프가 중동 사태를 이유로 일찍 떠나는 바람에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되고 난 뒤에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트럼프가 참석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의 정보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 트럼프의 예측 불가의 행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이제 역량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이 IP4 그러니까 인도퍼시픽의 파트너 국가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서로 협력해서 방위 산업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이런 이제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토가 그동안 이제 그 국방비 지출도 줄이면서 이 방위 산업에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탄약이라든지 탱커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생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통상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뭐 미국이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내놓았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다 예상을 합니다. 통상 전문가들을 내가 여러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우리의 목표는 이제 상호 관세와 이 품목별 관세, 철강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이것을 이제 완전히 면제받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미 FTA에서 관세가 없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FTA의 따라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지만 미국은 이제 요구 조건이 딱 서너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한미 간의 무역 한국의 무역 흑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500억 달러니 600억 달러 매년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산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해달라. 이게 이제 미국의 첫째 조건이고, 그 무역 그 욕조를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에 대한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미국을 달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비관세 장벽,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그 소고기 30개월 이상 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이제 것을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글의 이 한국 지도를 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고, 셋째는 지금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법률 서비스를 좀 더 개방해 주면 좋겠다. 미국 로펌이 아직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미국 대학도 또 쉽게 한국에 진입하는 데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해달라. 특히 이제 LNG라든지 조선, 그 알래스카의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면 좋겠다. 그리고 조선, 미국이 지금 조선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중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함정이나 또는 배를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930년대에 미국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은 존스 액트라고 그 법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해군에 사용하는 배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조선 능력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데서 워낙 싼 값으로 배를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수입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이라든지 해군의 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좀 우리나라에 조선이 강점이 있으니까 좀 미국에게 투자를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를 건조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만 소위 메인테인 하는 거하고 또 리페어 하는 거하고 이런 것은 MRO,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MRO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것은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제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인데, 대략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성급하게 낙관할 수도 없고 피곤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약육강식의 시대고 또 암흑의 시대고 또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적합한 외교 노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강 외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야 된다. 동맹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한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자권 환수 문제라든지 또 국방 투자를 늘려야 된다든지 또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한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대의 외교는 솔리데리티인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치나 또는 정책을 가진 나라들과 이제 연대하는 겁니다. 소위 이제 like-minded country,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신장하고 또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 이러한 것을 공유하는 나라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뭐 일본 이런 나라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포용 외교입니다. 사실 뭐 이러한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 연대하는 것 외에 그러면 권위주의 체제나 또는 또 시장 경제가 아닌 나라들과는 적대 관계를 이룰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도 포용을 하고 또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나 또는 중남미의 작은 나라들과도 포용을 해서 대외관계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러시아와도 지금 우리는 종전이 되면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러시아에 진출한 유럽의 기업들이 완전 철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도 이제 다 없애버렸는데,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사무실은 아직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당국에서도 전후에는 한국이 진출할 것을 전후 복구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있다. 그래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은 전후 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또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국제 정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